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윤명도 작가님의 단편소설 어느 지루한 토요일 오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전 영상인 엄마의 가방과 아래 더보기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어느 지루한 토요일 오후, 윤명도. 김 선생이 막 집 안으로 들어서려고 할 때다. 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려고 할 때 갑자기 여자의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며느리의 것이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항상 쇠붙이 깨지는 소리처럼 둔탁하면서도 쨍하니 날카롭다. 평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도 어른 갈라지듯 섬뜩하게 들리곤 했다. 아니, 내가 뭐 못할 소리 했어? 그래, 그것이 뭐 대단하다고 온 집안을 뒤집고 난리냐고. 아들 상철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며느리의 고음에 비해 아들의 목소리는 약간 어눌한 편이다.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변소 바닥이 항상 지린내가 나니 여기가 어디 공중변속관이야? 오줌을 누려면 똑바로 대고 싸지. 나 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아니, 이 여자가 못할 말이 없네.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거야? 정말 못 쓰겠네. 노인이 오줌을 조금 흘렸다고 막말해도 되는 거냐고. 김 선생은 마치 이부자리에 오줌 싸다 들킨 어린애 모양 얼굴이 화끈거렸다. 항상 조심하느라 했는데 매번 소변을 본 후에는 오줌이 방울방울 바닥에 떨어지곤 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요도에 이상이 생겼는지 오줌 줄기는 힘없이 주르르 변기통으로 흐르다 끝마칠 쯤 되어서는 물방울 떨어지듯 변기 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변기통 바로 앞에 찔끔찔끔 흘러지는 것이다.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변기통 안으로 바짝 다가서도 오줌 줄기는 끝내 화살처럼 안으로 휘어지고 소변을 다 본 후에도 찔끔 한두 방울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다. 며느리의 잔뜩 찌푸린 눈총이 두려워 얼른 걸레로 바닥을 훔쳐도 며느리는 사냥개 모양 어느새 코를 킁킁거리며 화장실 바닥을 살펴보곤 했다. 며느리는 결벽증 환자 모양 방 안 구석구석이 잘 정돈되고 깨끗해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다. 그 때문에 아들과 종종 티격태격하는데 아들은 성격이 덤덤하고 깔끔한 편이 못 되어 양말도 이리저리 벗어던지기 일쑤고 자고 난 후에도 잠옷을 아무렇게나 휙 집어던지고 그의 방은 책들이니 각종 서류들이 범벅이 되곤 했다. 칫솔도 남편 것을 큼직하게 표시하여도 어쩌다 아내 것을 써 그것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에 아내의 신경질로 기분을 잡쳐버리는 수가 종종 있었다. 참 저렇게 칠칠한 남잔 처음 봤다니까. 요즘 와서 며느리의 칼날 같은 신경질이 잦아졌다. 뭐? 처음 봤다고? 그럼 전에 딴 남자하고 살아봤어? 딴 남자와 함께 칫솔질 해봤냐고. 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 전에 남자는 깔끔하게 마음에 들게 하더냐고. 그럼 그런 남자하고 살지. 왜 나 같은 지저분한 남자하고 살아? 기가 막히는지 대꾸도 안 하고 등을 돌리는 그녀에게 그는 마치 아내의 과거라도 캐내려는 듯 더욱 기세가 높았다. 아니, 말해보라고.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돈 많고 번드르르한 놈한테 가라고. 며느리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입술을 바르르 떨며 아들을 쏘아보았다. 당신 제정신 갖고 하는 얘기야? 내가 좀 모든 걸 깨끗하게 쓰라는 것을 가지고 왜 비약하는 거야? 응?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거 아니야?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김 선생은 요즘 며느리가 불만이 잔뜩 쌓이는 게 아들보다는 자기 때문이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아들 집에 얹혀 살며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밥만 축낼 뿐 아니라 며느리로서는 친정아버지도 아닌 시아버지와 산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아닌 것이다. 귀찮은 불청객이 가지도 않고 집안 가운데 떡 버티고 있으니 옷도 자유스럽게 갈아입을 수 없고 항상 옷매무새도 단정해야 하며 매 끼니 때마다 음식 신경 써야 하니 스트레스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는 것이다. 남편이 중간에서 좀 편안하게 해주면 좋으련만 부모에게는 절대 하늘같이 잘 떠받들어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구세대의 자기 나름대로의 효도사상을 굳게 가지고 있어 더욱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드는 것이다. 눈치를 차리고 김 선생이 될 수 있으면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저녁 먹고는 피곤한 대로 일찌감치 자기 방으로 올라가고 아침에도 배가 고프지 않으니 아침 식사 같은 것 아예 차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주말 같은 경우 며느리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에는 친구 만난다는 핑계로 훌쩍 아침부터 나가 할 일 없이 이리저리 밖에서 배회하다 오후 늦게 들어오곤 했다. 오죽 불편하면 저러실까. 낌새를 차린 아들이 심드렁하게 아내에게 시비를 걸 때면 그는 아들을 말린다.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뭘 그래. 난 아주 편하니 조금도 신경 쓰지 말아라. 김 선생은 혹시나 이 일로 며느리의 비위를 거슬릴까봐 아들을 토닥거렸다. 아니, 내가 뭐 아버지를 쫓아버렸어. 등을 밀었어. 아버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왜 애매한 나를 몰아세우는 거야? 며느리는 남편의 본격적인 공격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듯 기선을 잡았다. 아들은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 보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혐의를 찾지 못하는 형사 모양, 얼굴만 찌푸린 채 시무룩하게 있을 뿐이었다. 김 선생은 집을 빠져나와 차를 타고 거리로 나왔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집에 안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았다. 차를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공원에 세워놓고 아침에 보던 신문을 들고 늘 앉아있던 벤치에 앉았다. 놀이터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미끄럼과 그네를 타고 있었고 젊은 부부로 보이는 남녀 한 쌍이 공원 주위를 뛰고 있었다. 김 선생은 신문을 뒤적거리며 아침에 샅샅이 보았던 기사를 또 보았다. 더 이상 볼 재미도 없어 구인 광고를 찬찬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아무 일이나 해야겠어.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지낸다는 것처럼 고역이 없지. 전에는 그래도 손자 녀석들 학교까지 바래다 주고 학교 끝나면 데리고 오고 그리고 저녁에는 아들 부부가 집에 올 때까지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으로 집안일에 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자부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애들은 학교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제 발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다니고 며느리도 애들 학교에서 돌아올 즈음 집으로 오기 때문에 김 선생의 역할은 아주 없어져 버린 셈이다. 가끔가다 아침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청소니 빨래도 해보지만 며느리는 시원치 않은지 결국은 그거마저 그만두게 만들어 버렸다. 구인 광고란 중 청소원 모집하는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노인이 할 일이란 극히 제한되어 있어 그나마도 할 수 있는 일거리라곤 기껏해야 경비원이나 주차요원 아니면 청소원 같은 것뿐이었다. 그래도 미국에 와서 잠깐 해본 것은 청소 일이다. 청소 일이란 대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아파트 내 방 청소와 사무실 청소다. 아파트 청소는 쉽지가 않다. 아주 지저분하게 더럽혀진 방에 잔손질이 많을 뿐더러 아주 빨리 맞춰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많은 방을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일거리를 맡은 청소 용역업자들은 경험 많고 힘 좋은 젊은 사람들을 채용하기 좋아한다. 사무실 청소도 빠르게 마쳐야 하지만 아파트 청소처럼 시간의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그날 안으로 마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 와서 용돈이라도 벌 심산으로 한 두어 달가량 해본 것이 15층 빌딩의 사무실 청소였다. 직원들이 다 퇴근한 저녁 7시쯤 가서 자정까지 일하는 것이다. 경험도 없고 힘도 딸려 남들은 하루에 수십 개의 방을 청소하지만 그는 절반밖에 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일 배운다는 기분으로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아들뻘 같은 사장은 여기저기 지적을 해가며 잔소리를 했다. 책상에 걸레 자국이 나면 안 돼요. 그리고 화장실에 약을 너무 많이 뿌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 베큐um하신 거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는 것이 있었지만 김 선생은 조용히 나이 어린 사장의 말을 듣기만 했다. 이래서 노인네들은 일 시켜 먹기 힘들다니까. 김 선생은 중얼거리다시피 내뱉는 사장의 가시돋친 말을 애써 못 들은 채 고개를 돌렸다. 그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래도 한 달 수입은 짭짤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결리고 욱신거렸지만 한 달쯤 되니 일도 익숙해지고 몸도 쑤시는 것이 없어졌다. 우선 용돈이 두둑하게 생겨 손자 녀석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저녁 창거리로 고기도 사들고 들어와 그나마 얹혀 산다는 불편함을 덜어주었다. 아버님, 힘드시면 그만두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가끔 얼굴이 헬쓱해진 김 선생을 보고 걱정스레 말했다. 진심으로 생각해서 말해주는지 마치 돈 벌어오라고 등 떠밀어 내보낸 못된 며느리 소리를 들을까봐 그런지 몰라도 김 선생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만류를 하면서도 우두커니 집 지키는 강아지 모양 하루 종일 집안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운동 삼아 하는 거지. 할 일 없이 집에 있으면 뭘 하냐. 그러나 김 선생은 얼마 안 있어 청소 일을 그만두었다. 그만두었다기보다 잘렸다는 편이 옳은 말이다. 감기가 걸려 하루 이틀 빠지다 보니 사장은 그의 일감을 조금씩 줄였고 결국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소식이 없었다. 이왕이면 느릿느릿한 노인보다는 빠릿빠릿한 젊은 사람들 쓰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장사 속을 이해했지만 한동안 섭섭한 마음이 가시지가 않았다. 김 선생은 신문 구인 광고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어 내려갔다. 김 선생에게 맞는 직장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경비원, 이삿짐센터 보조원, 식당 주방장 보조원. 이럴 줄 알았으면 기술이라도 배워둘 걸 하는 후회감이 들었다. 목공이라든가 미장이 아니면 이발기술. 그러나 그것도 나이 들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평생 분필가루 마시며 지내왔는데 미국에 와서 막리를 찾을 줄 누가 알았으랴. 김 선생은 유난히 큼직하게 난 광고에 눈이 갔다. 경험 불문, 유경험자 우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능력에 따라 6자리까지 벌 수 있음, 선착순 땡땡명 급구. 보나마나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들고 다니며 파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시선을 돌렸으나 나이 안 따진다는 것이 솔깃했다. 어디를 기웃거리나 그놈의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하곤 하였다. 나이 들어서 집에서 손자들이나 볼 것이지 돈 몇 푼 벌겠다고 주접스럽게 일하려고 하나 하는 눈총을 피할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아들, 딸 버젓이 다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나가라고 내쫓지도 않는데 괜히 주는 밥 마다하고 돈 벌겠다는 심산이 뭐냐 하는 투다. 그러나 김 선생은 어느 정도 돈을 벌면 조그마한 아파트 얻어서 따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강렬한 의지를 버릴 수가 없었다. 요전에 교회에서 만났던 황집상가 뭔가 하는 노인네는 자식에게 얹혀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 큰맘 먹고 딸집에서 나와 완전히 독립해서 살지 않는가. 자기보다 5년이나 위인데도 아주 건강해서 정원사 일로 자기 밥벌이를 거뜬히 하는 것이 여간 부럽지가 않았다. 이젠 밥 해줄 할망구 하나 있으면 원 없겠구먼. 자식 눈치 안 봐서 세상 편한데 그래도 밤이 되면 쓸쓸하다고. 허허허. 황노인의 검깨탄 얼굴이 훨씬 건강하게 보였다. 그렇다고 황노인처럼 정원사 하기에는 김 선생에게는 어린 반푼어치 없이 힘겨운 일이었다. 황노인을 따라 한두 번 잔디를 깎다가 숨이 차고 쓰러질 것 같은 현기증이 나서 도중에 포기해버렸다. 평생 농부로 잔뼈가 굵은 황노인과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었다. 아무래도 김 선생은 그런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사무일이라든가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 천성에 맞을 것 같았다. 김 선생은 용기를 내 1년에 6자리 숫자만큼 벌 수 있다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6자리 숫자란 10만 불을 말하는 것이다. 저희 회사는 와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에 10,000불 이상 버는 사람도 꽤 돼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누구나 벌 수 있어요. 전화기를 통해 귓전에 들려오는 나긋나긋한 30대 여자 목소리가 사람을 끌어당긴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회사로 한번 오라고 하고는 바쁜지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회사 사무실은 꽤 넓었다. 벽에는 여러 가지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무슨 주방기구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었고 큼직한 일본 글자가 눈에 띄었다. 일본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아주 과학적이고 건강에 좋은 주방기구들입니다. 나오자마자 날개 돋치듯 팔려 일본 사람들은 부엌마다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영양가가 하나도 손실 안 되고 더군다나 건강에도 아주 좋아 보약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요. 이번 저희 회사에서 미국 내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여 전국에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시작한 사람들은 아주 신이 났어요. 사장이라는 작자는 거의 목이 없다시피 한 짝달만한 키에 다부진 입술로 눈매가 차갑고 매서웠다. 머리에 기름을 너무 지나치게 발랐는지 너무 번지르르하다. 말쑥한 검정색 양복에 노란 넥타이가 어디서 많이 본 미국 영화배우 같았다. 맞아, 제임스 캐그니, 천의 얼굴에 나왔던 다부진 몸매를 가진 그 성격파 배우, 그 제임스 캐그니와 비슷해. 한국의 제임스 캐그니는 책상 옆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인 각종 주방기구를 하나씩 가리키며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고기 기름이 완전 용해되어 기름기가 다 빠져 전혀 유해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각종 야채도 그 오리지널 신선한 영양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냄비는 요리할 때 이미 각종 비타민이 거의 없어지는 폐단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영양가가 그대로 보존되는 특수 철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몸에 좋지요. 근 1시간에 걸친 설명에 김 선생은 약간 기진맥진한 표정을 지었다. 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셨으니까 여기에 제자들도 꽤 많이 있겠지요. 특히 남녀공학에 있었으니 주부 제자들도 많을 것이고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김 선생은 냄비를 들고 제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는 일이고 그처럼 조리 있게 자신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의문이다. 더군다나 평생 살면서 부엌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그가 이것저것 질문이라도 쏟아질 경우 괜히 망신만 당할 것 같았다. 그런 김 선생의 마음을 읽었는지 제임스 캐그니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 처음부터 사람 찾아다니며 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살만한 사람만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의 강력한 세일즈 팀이 직접 나가 도와주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릴 경우 커미션은 몽땅 선생님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아주 기회는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품 설명 듣고 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한번 들으면 빚을 내고서라도 사고 마니까요. 값은 어떻게 되지요? 김 선생이 냄비 하나를 손에 쥐고 이리저리 살피며 물었다. 이번에 선정기간을 맞이하여 특별 가격으로 보급하지요. 한 세트당 1,500불이죠. 물론 비싸게 들릴지 모르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까지 1,500불이 문제겠습니까? 대개 우리 한국 분들은 몸에 좋다면 값 같은 거 안 따지죠. 한 세트를 팔면 처음에는 40% 커미션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두어 그가 팔면 거기서 또 10%의 커미션을 받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직접 팔지 못해도 수단 좋은 세일즈 잘하는 사람 하나 잘 두면 그저 앉아서 돈 버는 셈이다. 잘하면 뜻하지 않은 돈 쉽게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은근히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우선 당장 시작하십시오. 괜히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자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면 반드시 결실을 볼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생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으시니까 아주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치품이나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지요. 김 선생은 그가 준 각종 카다로그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밖은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다. 자, 어디로 간담? 갑자기 뚜렷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다. 차를 타고 이리저리 다니다 문득 정수기가 생각났다.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정수기 생각이 났을까? 그가 시계를 보니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쯤 점심때도 지나 식당이 한가로울 것이고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송년 모임에서 본 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차라 만나면 반가워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한번 꼭 들리세요. 정숙의 지난번 부탁을 듣고도 괜히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가끔 생각만 날 뿐 전혀 발길이 가 닿지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갑자기 정수기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리고 구실도 생겼다. 만나야 한다는 확실한 이유가 성립이 된 것이다. 아무 구실도 없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정숙을 만나는 것도 속을 먼저 들여다보이는 것 같아 주저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마음 한구석 깨름칙한 면도 있었다. 전혀 콧배기도 안 보이다 불쑥 나타나 냄비를 내밀면 염치도 없지. 만약 거절이라도 당하면 그것처럼 민망한 것도 없으리라. 그러나 냄비 파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고 만나면 반가워할 거야. 아무리 세월이 지났지만 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야. 그동안 숨겨두었던 무언가를 털어놓을지도 모르지. 예기치 않은 그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았다. 정숙은 아직도 나를 선망하고 있을까? 지난번 보았을 때도 그 눈매가
어렸을 적 학교 다닐 때 나를 쳐다보는 눈과 똑같았어. 그가 식당 건물에 도착했을 때 마침 주차장은 차가 한두어 대 있을 뿐 거의 비어 있었다. 김 선생은 카타로그를 들고 천천히 차에서 식당 쪽으로 걸어 나갔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약간 숨이 찼다.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지? 발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다. 뒤돌아 차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났다. 카다로그를 든 자신의 모습이 마치 땡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되돌아가는 것도 너무 비겁할 것 같았다. 김 선생은 다리에 힘을 주고 식당 쪽으로 발을 옮겼다. 창문을 통해 안을 힐끗 보니 마침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식당 문을 밀치고 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에어컨의 찬 기운이 얼굴에 와 닿았다. 그러나 다리에는 여전히 힘이 빠져 있었다. 카운터에 있던 나이 어린 학생 같은 백인 소녀가 힐끗 쳐다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김 선생은 조심스레 다가가 주인을 찾았다. 소녀는 고개를 뒤로 돌려 주방 안을 향해 정숙을 부르고는 무심한 표정으로 의자에 걸터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 그녀가 나오는 기척이 나자 그는 지금이라도 재빠르게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설마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고 그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까? 만약 알아차리고 뒤통수에 대고 선생님, 선생님 하고 외쳐대면 그래도 그냥 못 본 채 그냥 내빼는 거지. 그러면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서겠지. 사람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지 하며. 그러나 마음뿐 다리는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도무지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엉거주춤 장대처럼 서 있는 그를 보고 눈을 동그라니 떴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그녀의 눈은 유별나게 컸다. 눈을 크게 뜰 경우 검은 눈동자가 마치 호수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작아 보이고 흰 자국만 넓게 보였던 것이다. 에이프런을 걸친 채 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고 얼굴은 발그레한 것이 약간 피곤해 보였다. 지난 송년 모임에서 볼 때에는 화장한 얼굴이 화사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 완전히 아줌마 티가 뚜렷했다. 아니, 선생님, 여길 어떻게? 그녀는 갑자기 들이닥친 그를 보고 놀랍기도 하고 한편 반갑기도 한지 얼굴이 더욱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지나다 한번 들렀지. 그간 온다 온다 하다 이렇게 늦었네. 그래도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하여간 잘 오셨어요. 그는 그녀가 안내한 구석진 식탁에 앉았고 그녀는 잠깐만요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홀로 버려진 어린애 모양 얌전히 의자에 앉아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듯 깍지를 끼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는지 따스하다. 목이 타 무언가 마시고 싶었다. 뱃속이 허전하고 허기가 진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은 점심도 거른 셈이다. 뭐 좀 드셔야죠. 어느새 그녀가 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안으로 들어가 머리도 다듬고 옷매무새도 단정히 한 것이 역력하였다. 아니야, 난 배 안 고파. 점심을 늦게 먹어서 마실 물이나 있으면. 그는 힘없이 말하였다. 그는 정말 허기가 져 힘이 없었다. 그렇다고 배고픔을 절대로 입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뱃속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것처럼 생글거리며 말하였다. 아주 시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오셨으면 제가 만든 샌드위치 한번 드셔봐야죠. 뭘 좋아하세요? 투나 샌드위치? 터키 샌드위치? 아니면 햄? 아무거나. 너무나 배가 고팠던지라 또 한 번 거절하면 그녀는 다시는 권하지 않을 것 같아
얼른 대답하였다. 투나가 좋겠네요. 선생님은 생선을 좋아하시죠?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맛있게 만들어 올게요. 그녀가 부엌으로 간 사이 김 선생은 카다로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할까? 아냐, 처음부터 냄비가 어쩌니 프라이팬 얘기가 나오면 기분이 언짢겠지? 아무 소식 없다 불쑥 나타나 장사 얘기부터 하는 것이 체면이 아니라 생각하자 김 선생은 슬며시 카다로그를 밑으로 내려 의자 옆에 보이지 않게 놓았다. 그녀는 접시에 방금 만들어 놓은 투나 샌드위치와 주스를 가지고 왔다. 맛있게 드세요. 그녀는 여전히 생글거리며 앞자리에 앉았다. 같이 들지? 아니에요. 전 먹었는걸요. 전 샌드위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빵 냄새를 맡다 보니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점심은 집에서 밥을 싸가지고 오는걸요. 그렇구먼. 김 선생은 천천히 샌드위치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시장에서 그런지 샌드위치는 맛이 있었다. 미국 와서 햄버거든 샌드위치든 양식을 먹어봤지만 그저 배고프니까 뱃속에 집어넣는 것이지 별로 맛으로 먹지를 못하였다. 그저 배고프니까 뱃속에 집어넣는 것이지 별로 맛으로 먹지를 못하였다. 맛이 느끼하고 맨송맨송한 것이 한국 음식처럼 짭짤하고 새큼한 맛이 없어 잘 사먹게 되지를 않았다. 장사는 아주 잘 되나? 그래, 혼자 하기 힘들 텐데. 김 선생은 그녀가 이혼해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하나 데리고 산다는 것을 최근에야 들었다. 지난번 우연히 시장에 들렀다가 수다스런 제자 하나를 만났는데 물어보지도 않은 그녀의 이혼한 사실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늘어놓았다. 선생님, 정숙이 혼자 사는 거 아시죠? 이혼한 지 10년이나 넘었다고요. 그거 참 안 됐구먼. 왜? 성격이 안 맞는가 봐요. 그런데다 남자가 너무 의처증이 심해서 자꾸 과거를 캐내려고 난리를 피는 통에 도저히 견딜 수가 있어야죠. 남자한테 전화만 와도 옛날 애인 아니냐고 꼬치꼬치 물으니 아니 걔가 어디 남자를 많이 알던 앤가요? 그리고 그 제자는 의미 있는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그 미소가 김 선생을 가슴 섬찟하게 만들었다.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위협적인 미소였다. 김 선생은 애써 태어난 척 고개만 끄덕거리고 안 되었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혼 후 글쎄 전혀 재혼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옆에서 좋은 남자 수없이 소개해도 요지부동이었어요. 뭐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제자는 잔인하게 무언가 캐낼 듯이 진득하게 김 선생을 놓지 않았다. 남자에게 진절머리 난 모양이지.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내뱉었다. 그리고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기야 혼자 사는 것도 편하지. 그러나 저러나 정숙이가 선생님을 끔찍히 좋아했다는 것 선생님 아시죠? 그는 제자의 불쑥 내뱉는 엉뚱한 말에 몹시 당황했다. 김 선생은 누가 들을세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오래 묻어두었던 구슬들이 마구 헤쳐지는 것 같았다. 그럴 리가.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랬었나? 김 선생은 아주 침착하게 무겁게 천천히 대답을 했다. 한번 만나보세요. 누가 알아요? 지금도 좋아하는지. 그 제자는 정말 잔인한 녀석이다. 그렇게 스승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 함부로 내동강이 치듯 말을 하니. 애끼 녀석, 못할 말이 없구먼.
나이는 들었지만 제자는 제자다. 김 선생은 뒤통수라도 쥐어박을 듯 주먹을 들었다. 그 제자는 까르르 웃으며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여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는 무조건 남자 선생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 좀 지나치게 사춘기가 빨리 찾아와 어른스러워져 버린 여학생 중에는 같은 나이 또래의 사내 녀석보다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에게 가슴앓이를 하는 수가 종종 있었다. 대개는 상대가 좀 미끈하게 잘생긴 총각 선생들로 학생들이 극성이었는데 그 낌새를 알아차린 선생들은 곧 결혼 상대를 발표하거나 오래지 않아 다른 학교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 김 선생은 결혼해서 아들까지 두었는데 정숙이가 유난히 김 선생을 따랐다. 집에도 자주 찾아오고 심부름도 도맡아 하기에 그저 선생을 잘 따르는 신복 제자이거니 생각했는데 차츰 그녀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았다. 똑바로 쳐다보아도 금세 얼굴이 사과처럼 달아오르지 않나. 말을 시켜도 당황해 더듬거리기 일쑤였다. 종래는 겨울방학이 시작하는 날 정수기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건네준 상자 속에 들어있던 카드를 보고 김 선생은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조그마한 상자 속에는 넥타이와 크리스마스 카드가 들어있었는데 카드 안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다. 선생님,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선생님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이 행복해요. 언제나 선생님 곁에 작은 시냇물이 되어 선생님의 따뜻한 손을 적시고 싶어요. 언제나 마음속에 선생님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정숙 올림. 그는 누가 볼세라 카드를 얼른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는 마치 불륜 현장을 들킨 모양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다. 왜 이럴까? 그냥 무시해도 될 것을. 마음 깊숙이 그녀가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겁이 덜컥 났다. 그 후 그는 죄 지은 사람 모양 아내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저 사춘기 여학생의 일시적인 스승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애써 단정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사랑의 고백을 받은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요새는 서슴지 않고 자기 심정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젊은이들인지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기가 좋아하면 애써 가슴 알아가며 숨기지 않는다. 자존심 같은 것은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후 정숙을 대할 때마다 냉담하게 대하였다. 우선 집에 찾아오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했다. 이듬해 봄 어느 토요일 오후 학생들이 다 떠나간 교실에 그의 책상에 조그마한 쪽지가 놓여 있었다. 펼쳐보니 그녀의 글씨였다. 일요일 오후 2시 시외 어느 한적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고 싶다는 것이다. 호텔 약도까지 그려져 있었다. 그는 나가지 않기로 했다. 나갈 필요도 없고 괜한 오해를 살 위험을 일부러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은근히 괘씸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일요일 오후 2시 조금 넘어 호텔 커피숍에 나타났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다. 그가 나가지 않기로 한 결심이 무너진 것은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우발적인 것으로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었다. 일요일 아침 그는 아내와 심히 다투었다. 부부싸움이란 원래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들도 시시한 금전 문제로 티격태격하다가 쥐꼬리만한 선생봉급 운운한 것이 결국은 김 선생의 마음속에 휘발유를 껴얹은 꼴이 된 것이다. 돈 못 버는 주제에 하는 이 한마디에 그는 부글부글 끓던 속이 화산처럼 폭발하였다.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그는 홧김에 집을 뛰쳐나갔다.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매며 분이 거의 사그라질 쯤 갑자기 정수기와의 약속이 머리에 떠올랐다.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정숙의 반가운 표정을 보자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 했다. 쌓였던 앙금이 봄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학교 교실에서 봐왔던 정숙의 모습은 완전 성숙한 숙녀 차림으로 변해 있었다. 시간이 없는데 간단히 용건만 이야기하지. 그는 근엄한 표정으로 일부러 팔목을 들어 시계를 보는 척했다. 바쁘신가 보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마치 그가 얼마든지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지 훤히 아는 것처럼. 시간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제가 지금 일어서면 갈 데가 없죠. 후회하실 거죠. 심심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사모님과 다투거나 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저를 만나러 오신 거죠. 오늘 늦게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그녀는 커피를 그리고 그에게는 맥주 2병을 주문했다. 대낮부터 술 마시면 되나? 그러나 그는 그녀가 맥주를 잔에 따를 때 목구멍에서는 더욱 갈증을 느꼈다. 그가 맥주 2병을 다 비웠을 때 정수기가 단순한 제자로 보이지 않았다. 점점 취해지면서 어느 한적한 오후 숨겨둔 여인을 만나는 분위기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내와의 불쾌한 감정이 더욱 그로 하여금 포금을 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황금 만능주의 세상이라지만 말이야.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 사랑도 돈 없으면 말짱 헛일이야. 그러나 인생을 윤택해 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야.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짓거리고 있었다. 그가 맥주 5병을 마셨을 때 말의 중심이 더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숙은 교실에서 강의 듣듯 조용히 듣기만 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 주정을 받아주듯. 밖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호텔 밖으로 나왔다. 그는 머리가 무겁고 몸을 똑바로 가누지를 못했다. 보통 맥주 2병이 그의 주량인데 오늘은 지나치게 마신 셈이다. 그는 애써 중심을 잡고 똑바로 걸으려 2 다리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마음뿐 옆에서 누가 미는 것처럼 휘청거렸다. 누가 부축해 주었으면 할 찰나 정숙이 그의 팔을 잡았다. 좀 쉬었다 가세요. 공원 앞에 조그만 숲이 있었다. 벤치도 서너 개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았다. 고개가 정숙이 어깨로 힘없이 기울어지며 졸음이 막 밀려오고 있었다. 그는 정숙의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바람소리 때문인지 나뭇가지가 흔들려서인지 갑자기 잠이 깨졌다. 주위는 이미 캄캄하다. 손이 잡혀져 있었는데 그것은 정숙의 2 손이 그의 손목을 감싸고 있는 것이었다. 밤 기운과 더불어 상큼한 비누 냄새가 났다. 고개를 돌려 정숙을 보았다. 그녀의 미소가 어둠 속에 달빛처럼 빛났다. 그는 천천히 정숙을 안고 긴 키스를 했다. 그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던 초콜릿같이 은은하고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따스함이 있었다. 이튿날 학교에서 그는 정숙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가 없었다.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딴전을 펴도 정숙의 시선이 몸 어디엔가 꽂히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다. 그 후 그녀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 사람의 만남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왜 그녀는 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을까? 기대했던 존경과 기대가 어이없이 술주정으로 끝나 실망했을까? 그때 그 일이 바다 거품처럼 과거 속으로 밀려나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의 점으로 끝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다.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한 것은 서로의 몸을 받아들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그녀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향긋한 비누 냄새, 초콜릿 같은 그녀의 입술이 그대로 몸 안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녀가 대학을 졸업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 더욱 세차게 일어났다. 그녀의 성숙된 모습을 보고 싶었다. 아직까지 나를 가슴속에 묻어놓고 있을까? 멀리서 나를 보면 반가워할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사춘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시적 감정의 변화일 뿐. 지금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나 같은 놈은 벌써 다 잊고 있겠지. 내가 괜히 착각할 뿐. 그러나 그때 그녀의 시선이나 태도로 보아서는 그냥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농담 같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수소문에서 찾는 것이 괜한 오해가 생길 것 같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우연을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기회를 생각해냈다. 그러나 그러한 우연은 찾아오지 않았다. 우연은 오히려 오랜 세월이 지난 엉뚱한 장소인 미국에서 엉뚱한 시간 크리스마스 송년 모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거의 망각되어 더 이상 아무런 기다림 같은 애틋한 감정이 다 사가버렸을 나이에 그녀를 만난 것이다. 여럿이 모인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인지 그녀는 그를 보고도 놀라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도 처음에는 몰라보게 변해버린 그녀의 모습에 어리둥절했지만 파티가 진행되는 내내 그녀 생각으로 가슴이 하늘에 둥둥 떠있는 기분이다. 잠깐 틈을 보아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미국에 언제 왔지? 오래됐어요. 선생님은 옛날 그대로네요. 그녀도 가슴이 설레는지 긴장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요란한 음악, 접시 부딪히는 소리,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어깨 스치며 바삐 지나가는 웨이터. 그러한 뒤범벅 속에도 그는 그녀와 단 둘이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누군가 큰 소리로 그에게 무언가 물었는데 잘 들리지가 않았다. 이 선생님, 제 말 안 들려요?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재차 물었을 때에야 그는 잠에서 깨어나듯 물어보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우리 마누라 작년에 갔어. 누군가 안 됐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마 질문을 던진 당사자인 것 같았다. 어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정숙은 심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갑자기 뭐 자궁암이라든가 병원에서 한 3개월 치료받다가 그는 마치 남 이야기하듯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난 그것도 모르고 참 안 되었네요. 그녀의 놀라는 표정이 금세 덤덤하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장가 다시 가세요. 아직 쌩쌩하신데요. 아까 물었던 질문자가 큰 소리로 말하자 모두 와르르 웃었다. 다만 정숙만은 웃음에 휩싸이지 않고 빙긋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김 선생은 어둠 속에 비친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래전 호텔 앞 정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파티가 끝나고 엉거주춤 인사받느라 정신이 없을 때 그녀는 그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다.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오세요. 오후가 한가해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뒤에서 밀려오는 인파에 떠내려가듯 흘러가 버렸다. 집으로 오면서 그는 명함을 보았다. 조그만 샌드위치 간이식당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의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명함 뒷면에 언제 썼는지 다시 만나서 기뻐요. 지난 날이 생각나는군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나버렸군요. 라고 쓰여져 있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다. 그 후 김 선생은 그녀를 찾지 않았다. 아드님과 같이 사시니까 불편하지는 않겠네요. 그녀가 샌드위치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우물거리는 그에게 물었다. 며느리가 잘해주니까. 그는 그녀를 자세히 보았다. 아직 여고 시절 앳된 모습이 그대로다. 약간 눈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턱 밑이 두툼해졌지만 얼굴 윤곽은 옛날 그 모습이다. 애 데리고 혼자 살기 힘들겠구먼. 그는 동정어린 말투로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아니에요. 편해요. 큰 짐을 벗어버린 것 같아요. 무슨 짐? 그는 그 짐이라는 것이 부부 생활의 짐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갔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 그녀는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사업 얘기, 친구 얘기 등을 늘어놓을 뿐 더 이상 과거로 말의 고삐를 돌리지 않았다. 그동안 살면서 너무 힘들었을까? 아니면 너무 세월이 흘러버려서 그런가? 전 선생님이 미국에 오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저 한국에서 오래오래 잘 사실 줄 알았죠. 미국은 잘 오셨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모든 것이 편해. 그래도 사모님이 안 계셔서 불편하시겠네요. 정숙은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말했다.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는 일부러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기 바랬다. 아직도 그녀가 그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과 존경심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의 불씨가 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녀는 잠시 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기는 듯하다 불쑥 입을 열었다. 아참, 가게 팔려고 내놨어요. 아들이 이번에 보스턴에 가게 되었거든요. 글쎄, 그 녀석이 예일대학에 가게 되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그 녀석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가게를 팔고 어디로 가게? 김 선생이 물었다. 그녀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그윽한 눈초리로 김 선생을 바라다 보았다. 그녀의 눈은 투시경처럼 김 선생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아들은 제 우상이에요. 지금 아들 외에는 아무도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잠시 후 김 선생은 저녁에 딸네 집에 가야 한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게 팔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꼭 다시 들르세요. 아참, 여기 의자에 뭐 놓고 가시네요. 그가 막 식당 문을 나서는데 그녀가 냄비 선전 카타로그를 들고 따라 나섰다. 그는 황급히 카타로그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섰고 그녀는 부엌 쪽으로 들어갔다. 밖은 이제 어둑어둑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무도 없었다. 아들네는 모두 외출한 모양이다. 거실 TV 화면에 흰 종이가 매달려 있었다. 테이프로 붙인 메모지에 무언가 써 있었다. 그는 종이를 화면에서 뗀 다음 전등 스위치를 켰다. 아직 전등을 켤 만큼 어둡지는 않지만 종이에 쓴 글을 읽기 위해서는 환한 불빛이 필요했다. 아버님, 교회에 김 집사님네 애기 돌잔치에 갔다 밤 늦게 돌아올 거예요. 밥은
보온 밥솥에 있고 찌개와 치킨볶음은 가스레인지에 있으니 살짝 데우기만 하면 돼요. 멸치볶음과 김치는 냉장고에 있어요. 기다리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김 선생은 메모지를 구겨 옆에 놓인 쓰레기통에 휙 집어던졌다. 구겨진 종이는 쓰레기통 옆을 막고 힘없이 옆으로 퉁겨져 나갔다. 그는 주워 다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전등을 끄고 소파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다.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적막감이 방 안에 가득 채워졌다.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적막감은 오히려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점점 땅속 깊이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다. 땅속에서 죽은 아내가 올라온다. 머리를 단정히 하고 늘 입던 주름진 치마에 노란 무늬가 있는 감청색 스웨터를 입은 아내가 천천히 다가와 부엌 쪽으로 가고 있다. 그에게는 아무 말도 건네지 않고 아내는 무언가 끓이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도 하고 달그락 그릇 소리도 냈다. 구수한 찌개 냄새가 났다. 내가 좋아하는 도미찌개를 끓이나 보다. 그리고 식탁 위에 수저 놓는 소리가 들리고 반찬 그릇 놓는 소리도 들렸다. 저녁 드세요. 천천히 흘리지 마시고 드세요. 아내의 무표정한 담담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김 선생은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무언가 꽉 차 숨이 가빴다. 적막감이 그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벌떡 일어섰다. 부엌 쪽을 보니 아무도 없었다. 혹시 누군가 구석진 곳에 숨어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다. 그는 부엌에 있는 형광등 스위치를 켰다. 부엌은 금세 환하게 밝아졌다. 보온밥솥 아래 빨간불이 켜져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와 프라이팬이 놓여 있었다. 그는 다시 소파에 앉아 있다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더니 찰카닥 소리가 나며 자동응답기에서 딸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딸의 목소리는 확실히 며느리보다 듣기가 좋다. 죄송합니다. 지금 외출 중이라 전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번호와 용건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어로 말하지만 김 선생은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김 선생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집안을 서성거렸다. 딸 녀석은 어디로 갔을까? 벌써 안 본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전에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대로 손자 녀석 봐준다는 핑계로 자주 갔었는데 이제는 혼자 가기가 멋쩍었다. 사위라고 말도 통하지 않아 갔다가 구워온 보리장 마냥 희죽희죽 영어로 짓거리는 사위 입모양만 보다 오니 녀석 허구만은 잘난 한국 남자 놔두고 왜 파랑눈하고 결혼을 해? 학벌 좋고 인물 빠지지 않으니 그만하면 좋은 한국 청년 만나 결혼했으면 오죽 좋으련만. 사위 잘 얻으면 아들 하나 더 생겨 호강할 수 있다는데. 이제 김 선생은 갈 곳이 없었다. 오후 늦게 정수기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먹어서인지 배도 고프지 않았다. 소변이 마려웠지만 참기로 했다. 어둠은 점점 시커멓게 온 집안을 뒤덮고 있었고 김 선생은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오늘 들으신 작품은 윤명도 작가님의 단편소설 어느 지루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